나는 아들 민준과 며느리 서연이 그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그 말을 들었다. 이것들은 우리 새 집으로 가져갈 거예요. 어머니는 더 이상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들은 마치 강도처럼 내 집에 들이닥쳐 내 텔레비전, 냉장고, 가구 심장거완 벽에 걸려있던 그림들까지 몽땅 가져갔다. 나는 그들이 내 모든 것을 싣고, 나는 그들이 내 모든 것을 싣고 떠나는 것을 싣고, 내 아들이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올해 73세다. 지난 50년 동안 나는 그를 위해 살아왔다. 그 길고 끔찍한 사고로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민주는 겨우 15살이었다. 나는 23살의 과부가 되어 아무것도 없이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그 비 오는 밤 병원에서 돌아와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그에게 어떤 부족함도 느끼게 하지니다. 나는 그에게 어떤 부족함도 느끼게 하다. 나는 집 뒤편 작은 방에서 밤낮으로 재봉 일을 했다. 내 손가락은 바늘에 찔린 상처투성이었다. 희미하게 깜빡이는 노란 스탠드 아래 내 눈은 지쳐 있었지만 한 땀 한 땀 모두 그를 위한 것이었다. 내 재봉틀은 나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다. 밤새도록 어른들의 드레스, 교복, 이웃집 커튼을 만드느라 밤을 지새울 때 재봉틀의 끊임없는 소리는 마치 나를 잠재우는 자장가 같았다. 모든 것이 민준을 위한 것이었고 언제나 민준을 위한 것이었고 민준이 공학과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결혼식 날 선물해준 팔찌와 할머니가 물려주신 금 귀걸이, 심지어 결혼 1주년 기념으로 그가 선물해줄 시계까지 모두 팔았다. 모든 것이 그의 교재비, 대학 등록금, 생활비로 바뀌었다. 생활비로 바뀌었다. 나는 보석을 흰 손수건에 싸서 전당포에 가져갔던 것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가 대학에 다니던 5년 동안 주인은 전부 합쳐서 겨우 4만 원밖에 줄 수 없다고 했다. 그 기념적인 가치에 비하면 정말 적은 돈이었지만 내 손은 변형되었고 어깨는 뭉쳤지만 민준이 전화를 걸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흥분해서 말해줄 때마다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느꼈다. 엄마, 저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고 나는 미소 지으며 바늘에 찔려 피가 나는 손가락의 고통을 참아냈다. 잠 못 이루는 밤에는 일어나 그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나는 정말 그에게 모든 것을 바쳤고 무척 자랑스러웠다. 그의 졸업식 날 나는 그의 모든 옷을 팔아 그의 학비를 댄 후 유일하게 남은 정장인 짙은 자주색 원피스를 입었던 것을 또렷이 기억한다. 그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나는 손이 아플 때까지 박수를 쳤다. 민주는 검은 학사물을 쓰고 정말 멋있어 보였다.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성공적이었다. 나는 지난 모든 고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진을 찍을 때.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것이 새 거라고 생각했다.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 사진은 지금도 내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물처럼 마음속에 간직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약속은 잊힌다는 것을 알려준다. 민주는 건설회사의 멋진 직장을 얻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 월급이 1,000만 원에 가까웠다. 나는 우리가 드디어 이 낡은 집을 수리하고 어쩌면 여행도 가서 그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꿈꾸던 곳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엄마, 곧 새 집을 사드릴게요. 그는 나를 보러 올 때마다 그렇게 약속했다. 그러나 일은 내가 바라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다음 몇 달 동안 나는 계속 다른 사람들의 옷을 수선하며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 언젠가 아들이 나에게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줄 나를 꿈꾸면서.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민주는 집으로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전화도 뜸해졌다.
그는 점점 더 멀게 느껴졌다. 그는 점점 더 멀게 느껴졌다. 그는 그의 성공적인 새 삶에서 방해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는 그의 성공적인 새 삶에서 방해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고객과 회의가 있어서요.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을 소식을 가져왔다. 그는 이상하고 긴장된 미소를 띠고 내 낡은 식탁 옆에 앉았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엄마,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나는 드디어 며느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다. 그를 돌봐주고 아이를 낳아 이 조용한 집을 활기차게 채워줄 사람. 아, 나는 정말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이 사람. 서연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즉시 내 아들을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일요일 오후 민주는 한 여자를 집에 데려왔다. 그녀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금발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다. 새빨간 매니큐어를 채안긴 손톱은 마치 발톱 같았다. 그녀는 산호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은 아마 내 옷장 속 모든 옷을 합친 것보다 비쌌을 것이다. 그녀의 하이힐이 우리 집 시멘트 바닥을 밟는 소리는 마치 소리 같았다. 그녀가 문을 들어서는 소리는 마치 소리 같았다. 엄마, 이 사람은 서연이에요. 제 여자친구. 민주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조로 말했다. 마치 뭔가에 대해 사과하는 듯했다. 나는 급히 앞치마에 손을 닿고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마치 내 가난이 전염될까 두려운 듯 손끝만 살짝 건드렸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그녀는 중얼거렸고 눈은 나를 보지도 않았다. 동시에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방금 내 손이 닿았던 곳을 닦았다.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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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는 동안 나는 거실에서 그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민준 씨, 정말 여기서 자였어요? 그녀는 작게 물었지만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 잠깐이에요, 자기. 우리가 우리 집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거 알잖아. 내 아들은 수치심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고 그 소리는 내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컵, 즉 내 도자기 세트 중 몇 개 남지 않은 컵에 커피를 담아 돌아왔을 때 서연은 그 컵들을 마치 더러운 용기라도 되는 양 쳐다보았다. 고마워요. 하지만 전 커피는 안 마셔요. 그녀는 손으로 컵을 밀어냈다. 유기농차나 수입 생수 같은 건 없나요? 내 마음이 가라앉았다. 나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수돗물을 끓인 물밖에 없어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내 집에서조차 너무나 작게 느껴졌다. 아, 괜찮아요. 그녀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는 차가운 눈에는 이 첫 만남에서 서연은 끊임없이 무심한 듯 보이는 질문들로 나를 상인처럼 대했다. 아, 이 집은 언제 페인트 칠했나요? 이 소파는 골동품이네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내 얼굴을 때리는 따기 같았고 내 아들은 나를 변호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는 당황한 듯 보였다. 그는 내가 자신의 완벽한 여자친구를 만족시킬 만큼만 듣고였다. 그는 내가 자신의 완벽한 여자친구를 만족시킬 만큼 집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민주 씨가 아주머니가 재봉이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말투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거만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나는 내면의 굴욕감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지키려 했었다. 적어도 민준 씨가 이제 아주머니를 부양할 필요는 없죠? 이제 스스로를 돌볼 만큼 충분히 벌고 있잖아요. 이 말은 저에게 마지막에 말했지만 그의 말은 내 심장을 찔렀다. 오랫동안 나는 민준이 독립하는 날을 꿈꿔왔지만 그것이 내가 그의 삶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서연은
승리감에 그의 팔을 감싸 안고 웃었다. 물론이죠, 자기. 하지만 이제 당신만의 가정을 꾸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다음 몇 달은 유난히 느리고 끊임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서연은 민준을 내 곁에서 조금씩 고립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처음에는 방문 횟수를 줄였다. 자기, 이번 주 일요일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가 나를 보러 오겠다고 할 때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다음은 전화였다. 아주머니, 민준 씨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하라고 할게요. 내가 그에게 전화할 때면 언제나 그녀가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짓말, 미묘한 조작, 그리고 한 걸음씩 내 아들의 나에 대한 인식을 독살하는 말들이 이어졌다. 민준 씨, 엄마가 너무 당신에게 의존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들이 내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들이 내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는 아들이 날아오르기를 바라지. 죄책감과 욕으로 묶어들이 날아오르기를 바라지. 우리의 미래를 더 생각해야 해요. 영원히 엄마 아들로만 살 수는 없어요. 민준의 나에 대한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포옹은 기계적이었고 미소는 억지스러웠다. 나를 보러 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다. 우리가 통화할 때면 그는 항상 서둘러 끊으려고 했다. 아들, 요즘 잘 지내니? 내가 물으면 그는 항상 짧게 대답했다. 네, 엄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점점 더 줄어들었다. 서연이 처음으로 혼자 우리 집에 온 것은 화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웨딩드레스에 섬세한 자수를 놓고 있었는데 몇 주가 걸릴 정교한 작업이었다. 그때 문 앞에서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내가 이미 익숙해진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주 중요한 일로 할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로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의 말투가 불길하게 들려서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와 민준 씨에 관한 일이에요. 그녀는 말하기 시작하며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다. 방 3개의 큰 정원이 있는 아주 멋진 집을 고급 주택가에서 찾았어요. 내 눈에는 순식간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가 나를 결혼식에 초대하거나 어쩌면 준비를 도와달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다. 정말 멋지구나. 나는 흥분해서 하던 일을 내려놓았다. 정말 멋지구나. 나는 흥분해서 하던 일을 내려놓았다. 결혼식은 언제니?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하지만 서연의 미소는 더욱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했다. 바로 그게 제가 아주머니와 인했다.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말투에 한기가 들었다. 민준 씨가 아주머니에게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아주머니를 보러 오고 물건을 사주고 걱정하고. 그녀는 달콤하지만 악의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의 공동의 미래를 만들려면 한 푼도 아껴야 해요.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지. 그렇죠. 물론 민준이가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렇죠. 서연은 반응이 느린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주머니는 이제 그의 짐이 되는 것을 멈출 때라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민준 씨는 엄마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새 가정에 집중해야 해요. 서연의 말은 얼음덩어리처럼 내게 쏟아졌다. 짐이라니? 나는 그 단어를 반복하며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민준이의 짐이 된 적 없어. 나는 그가 공부하고 필요한 거 없어. 나는 그가 공부하고 필요하고. 마치 내 말이 그저 응석바지 아이의 불평처럼 들리는 듯했다. 아주머니, 지금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연은 완벽하게 다듬어진 다리를 꼬고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매만졌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준 씨는 더 이상 엄마에게 부양받아야 하는 어린아이가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는 이제 남자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저에게, 그리고 우리가 꾸려갈 가정에 대한 책임이요. 하지만 나는 그저 그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을 뿐이야.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하기 시작했다. 나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가끔 나를 보러 와주고 전화해주는 것만으로도.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마치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을 상대하는 듯했다. 그게 문제예요. 지혜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야. 아주머니는 아직 이해 못해요. 그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한 번도 그를 소유하려 한 적 없어. 서연은 비웃었다. 정말요? 그럼 왜 민준 씨가 저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생기고 울기 시작하나요? 왜 아주머니는 항상 그에게 아주머니가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상기시키려 하나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나는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다듬어진 손짓으로 나요. 그는 아주머니가 그에게 보석을 받았고 밤낮으로 일하며 자신을 희생했다고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에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감정적 협박이에요. 민준 씨는 이런 죄책감에 지쳐 있어요. 내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일까? 민준은 정말 우리가 함께 겪었던 과거를 이야기할 때 죄책감을 느꼈을까? 나는 그것이 우리 모자 사이의 아름다운 추억이자 우리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서연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나는 모르는 사이에 사랑으로 아들을 억압하고 숨막히게 하고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서연은 만족스럽게 말했다. 마치 사냥감이 이미 상처 입었다는 것을 아는 사냥꾼처럼.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것은 아주머니가 정말 민준 씨를 사랑하고 그가 최고로 잘 살기를 묵하게 살기로고. 그녀는 내게 다가온 손을 내 어깨에 얹었다. 그녀는 내게 다가온 손을 내 어깨에 얹었다. 내가 떠나고 그에게 전화하지 않고 그의 도움을 거절하면요. 그는 아주 행복할 거예요. 서연은 중요한 전쟁에서 이긴 듯 웃었다. 물론이죠. 민준 씨와 저는 함께 멋진 삶을 만들 거예요. 아이들도 낳고 우리만의 집도 가지고 여행도 가고 모험도 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가 오랜 세월 희생한 후에 맞다요. 이 모든 것은 그가 오랜 세월 희생한 후에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이에요.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요? 나는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진정한 차가움을 보았다. 아주머니는 이미 인생을 살았잖아요. 지혜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남편도 있었고 엄마로서의 역할도 다 했어요. 이제 민준 씨가 자신의 인생을 살게 할 때예요. 그녀는 성공적인 임무를 완수한 듯 민준 씨가 자신의 인생을 살게 할 때예요. 그녀는 성공적인 임무를 완수한 듯 자신감 있게 문을 향해 걸어갔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저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부었다. 이 말을 마치고 그녀는 우리 집을 떠났다. 나는 무덤처럼 조용한 이 집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소파에 몇 시간 동안 앉아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서연의 말 한마디를 계속 생각했다. 나는 정말 사랑으로 민준을 질식시키고 있었을까? 내 사랑 표현 방식이 그를 묶어두고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고 싶게 만드는 족쇄가 되었을까? 의심은 만성적인 강산처럼 내 영혼을 부식시키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응시하며 민준과의 최근 대화 하나하나를 되짚어보고 그의 표정 하나하나, 말 한마디를 분석하며 서연의 말이 옳다는 증거를 찾으려 했다. 어쩌면
내가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을 때 그의 걱정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이야기했을 때 그의 미소는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참을성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날이 밝자 나는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을 결정을 내렸다. 서연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정말 내 아들의 행복의 방해가 된다면 나는 떠나야만 한다. 왜냐하면 엄마로서 가장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것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다음 몇 주 동안 나는 의도적으로 민준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가 전화하면 대화를 최대한 짧고 몸이 건조하게 했다. 그가 나를 보러 오겠다고 하면 핑계를 대며 피했다. 그가 기어이 돈으로 나를 돕겠다고 하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했다. 거절할 때마다 내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내 변화를 즉시 눈치챘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하는 듯했다. 엄마, 괜찮아요? 그는 우리의 짧은 통화 중에 그렇게 물었다. 그는 요즘 재봉일이 좀 바빠서 그래. 나는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사실 전혀 밝지 않았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않았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깨진 유리를 삼키는 것 같았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깨진 유리를 삼키는 것 같았다. 왜 저를 만나주지 않으세요? 우리 몇 주 동안 못 봤잖아요. 그가 고집스럽게 물었다. 서연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줄 뻔했다. 하지만 다시 서연의 말이 떠올랐다.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지. 그래서 나는 심호흡을 하고 거짓말을 했다. 정말 너무 바빠서 그래, 민준아. 드레스 주문이 너무 많아서 정말 시간이 없어. 하지만 서연은 똑똑했다. 아주 똑똑했다. 그녀는 나의 멀어짐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봐요, 자기. 그녀는 우리의 냉랭한 통화 후에 민준에게 그렇게 말했다. 엄마는 잘 지내잖아요.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쁘고 예전처럼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주 좋은 일이죠. 이것은 당신이 독립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민준, 나의 불쌍하고 순진한 민준은 나의 멀어짐이 내가 더 잘 지내고 있다는 의미라고 믿기 시작했다.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음 몇 달은 소리 없는 악몽 같았다. 내 삶은 고독과 기계적인 일만 남았다. 나는 아무런 기쁨 없이 옷을 수선했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으며 잠도 편히 잘 수 없었다. 예전에는 민준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집은 이제 무덤처럼 느껴졌다. 모든 구석이 그를 떠올리게 했다. 그가 앉아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곤 하던 의자, 우리가 일요일마다 함께 식사했던 식탁, 그리고 내 침대, 머리맡에 아직 놓여있는 그의 졸업식 사진. 그것은 내가 한때 행복했던 시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기념물이었다. 바로 그 시기에 민주는 어느 날 소식을 가져왔다. 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엄마, 저 사연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발표했지만 그 미소는 슬픔을 숨기지 못했다. 축하 안 해주실 거예요? 나는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아주었다. 물론이지, 아들. 정말 기쁘구나. 서연은 정말 특별한 아이야. 결혼해도 엄마는 저에게 언제나 중요해요. 민주는 나를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이것이 그를 이렇게 안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것이 그를 이렇게 안을 것을 알았다. 나는 눈을 감고 이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의 머리카락 냄새, 그의 포옹의 따뜻함, 그의 포옹의 따뜻함. 결혼식은 시내의 아주 고급스러운 연회장에서 열렸다. 나는 혼자 참석했고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가장 좋은 자주색 원피스를 입었다. 나는 맨 앞줄에 앉았지만 내 아들의
결혼식에서조차 나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명품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나고 있었다. 그 웨딩드레스는 아마 내가 1년 내내 버는 돈보다 비쌌을 것이다. 민주는 정장을 입고 멋있었지만 식 내내 내가 앉은 방향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피로연 내내 나는 내내 나는을 나는 내내 나는 내내 나는 내내 나는 내내내 나는 내내 나는 몇 번이나 그들에게 다가가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항상 서연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유럽 여행, 투자, 그리고 어떤 고급 주택가의 집 이야기를 나누는 말끔한 차림의 사람들이었다. 나는 내가 그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내가 겨우 그들에게 다가갈 기회를 찾았을 때 서연이 나에게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카메라 앞에서 완벽했지만 그녀의 눈은 나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당신의 임무는 끝났어요. 이제 가셔도 돼요. 축하한다. 나는 겨우 이 말을 쥐어짜내며 그를 잠시 안아주었다. 아주 행복하렴. 그럴 거예요. 그녀는 나를 등골이 오싹하게 만드는 자신감으로 대답했다. 민준 씨와 저에게는 앞으로 많은 계획이 있어요. 결혼식 후 민주는 나를 보러 오는 횟수가 더욱 줄어들었다. 새 집 꾸미느라 바빠요. 그가 나에게 전화할 때 그렇게 설명했다. 서연이가 우리가 완전히 이사하기 전에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라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 같았다. 날마다 그는 한때 내 품에 안겨 영원히 나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어린 소년에게서 더 멀어지는 것 같았다. 민준의 입에서 암시되었던 그 새 집은 내가 그에게 줄 수 없었던 모든 것의 상징이 되었다. 엄마, 새 집은 방 3개의 큰 정원, 그리고 차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가 있어요. 그가 흥분해서 말했다. 우리는 천천히 꾸며나가고 있어요. 그가 흥분해서 말했다. 우리는 천천히 꾸며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초라한 이 집이 얼마나 작고 넓고 초라한지 끊임없이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그럼 언제 이사할 거니? 어느 날 내가 물었다. 비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답을 알고 싶지 않았지만 2달쯤이요. 민준이 대답했다. 거의 다 준비됐어요. 가구 몇 개만 남았어요. 대화 중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마치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듯했다. 무슨 일 있니, 아들? 내가 물었다.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서연이와 이야기했던 건데요. 어머니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어머니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물건들이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했으니까. 어떤 물건?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어머니 텔레비전은 혼자 사시기에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서연이가 노인분은 사실 그렇게 큰 냉장고가 필요하니에요. 우리 새집에 걸면 정말 완벽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랑으로 산 것들이잖아요. 서연이가 집에 계속 남아있는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내 아들이 방금 나에게 요구한 것을 소화하려고 했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나와 그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삶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우리 가족의 살아있는 추억이었다. 민준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들은 네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유산이고 우리 공동의 삶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들이야. 하지만 우리가 어머니 것을 뺏는 건 아니잖아요. 그는 긴장된 웃음소리로 대답했고 그 웃음소리는 내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물건들이 아드님에게 계속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 기쁘지 않으실까요? 그가 한 말들은 모두 서연이 그에게 가르친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가르친 것이었다. 나는 그의 모든 음절에서, 그녀의 모든 음절에서 그녀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다.
만약, 마치 응석바지 아이를 상대하는 듯 했다. 엄마, 그렇게 이기적이지 마세요. 저와 사은이는 이제 막 삶을 시작하려 해요.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는 이미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엄마는 이미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 말은 독이 묻은 단검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이것은 서연이 몇 달 전 나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이 내 친아들의 입에서 나왔다. 알았다.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완전히 패배한 기분이었다. 너희가 필요한 건 가져가렴.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민주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물을 받은 듯 기뻐하며 외쳤다. 나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아 곧 내 텅 빈 집을 떠날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민준과 내가 일요일 오후마다 함께 영화를 보던 텔레비전. 민준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음식이 끊이지 않도록 사주셨던 냉장고. 우리가 결혼 1주년에 함께 골랐던 그림들. 그때 우리는 벽을 추억으로 채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전혀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민준과 서연이 모든 것을 가져간 후 우리 집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다. 텔레비전이 없으면 밤은 더욱 조용하고 외로워질 것이다. 냉장고가 없으면 나는 의지할 곳 없는 노인처럼 매일 조금씩 식료품을 사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이 없으면 벽은 텅 비고 영혼이 없을 것이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듯이. 다음 며칠 동안 나는 불안과 슬픔 속에서 살았다. 나는 참지 못하고 텔레비전 표면을 쓰다듬으며 민준이 어릴 때 우리가 함께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를 보던 오후들을 떠올렸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으며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지 생각했다. 나는 그 그림들 앞에 앉아 모든 세부 사항, 모든 색깔, 한때 우리 집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모든 붓터치를 기억하려고 했었다. 그 후 2주 동안 민주는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이사 준비로 바쁘거나 어쩌면 서연이 그에게 물건을 옮기기 전까지는 나와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런 불확실성이 내 마음을 갉아먹었다. 나는 그들이 언제 올지, 우리가 약속한 것 외에 또 무엇을 가져갈지, 그리고 민준이 혼자 올지 아니면 아내와 함께 올지 알 수 없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재봉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내 손은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바느질을 망쳐서 전부 뜯어내고 다시 해야 했다. 집중할 수 없었고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났으며 내 눈은 항상 멈출 수 없는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눈은 항상 멈출 수 없는 눈물로. 내 이웃 미영 아줌마가 시장에서 나를 만났을 때 그렇게 물었다. 나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몇 킬로그램이나 빠졌고 초췌한 얼굴색은 감출 수 없었다. 아니요, 아프지 않아요.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했다. 그냥 요즘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 그냥 요즘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 하지만 미영 아줌마는 수십 년 동안 알았다. 그는 이제 막 괴롭히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새 삶을 사느라 바빠요. 미영 아줌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내가 숨기려 애쓰는 슬픔을 그녀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들들은 가정을 꾸려야 하는 법이지. 그녀는 내 팔을 살짝 두드렸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다는 것은 아니야. 아, 그녀가 내 팔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그녀가 그의 아내가 나에게 그들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녀가 내가 매일 점점 더 투명해지고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쓰레기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지만 이 말들을 나는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일단 입 밖으로 내면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은 결국 화요일 아침에 찾아왔다. 먼저 트럭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마찰하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도래했음을 알렸다. 나는 창문 밖으로 살짝 훔쳐보았다. 민준과 내가 모르는 남자 2명이 운전석에서 내렸다. 아마 이사할 때 도와줄 인부들이겠지. 서연은 자신의 차, 은색 승용차를 몰고 트럭 뒤에 주차했다. 내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나는 손바닥에 땀을 쥐고 문을 열어 그들을 맞이했다. 나는 도저히 속일 수 없는 미소를 애써 지었다. 안녕, 아들. 민준이 나에게 인사하러 다가왔을 때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우리가 짐꾼들을 데려왔어. 이렇게 하면 더 빠를 거야. 그는 이미 트럭에서 밧줄과 멜빵을 내리고 있는 2인부를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를 너무 오래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의 말은 배려하려는 의도였겠지만 내 존재가 실제로 성가신 일이고 그가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인 것처럼 들렸다. 서연이 다가왔다. 그녀는 스키니진에 금색 상의를 입고 있었고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잘 어울렸다. 머리는 완벽한 포니테일로 빗어 올렸고 비싼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내 집에 들어와서도 벗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내가 너무나 익숙한 가짜 미소로 나에게 인사했다. 정말 신나요. 드디어 이 물건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사모님,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인부 중 한 명이 물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묻지 않고 서연에게 물었다. 마치 그녀가 내 물건들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먼저 텔레비전을 옮기세요. 그녀가 대답하며 내 거실로 들어갔다. 마치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손님처럼 나는 그렇게 멍하니 내 집 문 앞에 서서 이 낯선 사람들이 한때 우리 가족 밤의 중심이었던 텔레비전을 해체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주는 전선을 뽑는 것을 도왔지만 그는 내 시선을 계속 피했다. 마치 내 존재가 그에게 불편하고 그가 잊고 싶은 어색한 상기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럼 이 그림들은요? 서연은 내 남편이 그렇게 많은 사랑으로 사준 그림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정말 예쁘네요. 우리 새집 식단에 걸면 정말 멋질 거예요. 그녀는 그림 중 하나로 다가갔다. 20년 넘게 이 벽에 걸려있던 산 풍경 그림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림을 만졌다. 마치 이미 자신의 소유라도 되는 것처럼. 조심하세요. 그것들은 깨지기 쉬워요. 나는 겨우 내 목소리를 되찾아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들은 제 남편이 신혼여행 때 사온 거예요. 서연은 선글라스 너머로 나를 끝찾아. 그것들은 제 남편이 예전모로 나를 끝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짜증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그것들은 그 여자의 장식품이 될 뿐이다. 나를 이 집에서 지우려 했던 그 여자. 민준이 그 그림들을 볼 때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아버지나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오직 나 없는 그의 새로운 삶을 떠올릴 것이다. 인부들은 효율적으로 내 물건들을 해체해 나갔지만 나는 그들이 내 영혼을 해체하는 것 같았다. 텔레비전이 가장 먼저 옮겨졌다. 내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영화를 보며 보냈는지 전혀 모르는 2남자가 그것을 들고 나갔다. 다음은 담요에 쌓인 그림들이었다. 마치 장례를 치를 시체처럼. 이것들은 우리 새 집으로 가져갈 거예요. 아주머니는 더 이상 필요 없으시잖아요. 나는 서연이 인부들에게 냉장고를 옮기라고 지시하며 민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의 말은 내 머릿속에서 고통스럽게 울려 퍼지며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상기시켰다. 그래, 나는 더 이상 텔레비전이 필요 없어. 더 이상 텔레비전이 필요 없어. 더 이상 함께 영화를 볼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더 이상 큰 냉장고가 필요 없어. 더 이상 큰 냉장고가 필요 없어. 인부들이 마지막 몇 가지 물건을 트럭에 싣자 민준이 드디어 다가왔다. 엄마,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는 내 눈을 의도적으로 피하며 말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예요. 특히 서연이에게요.
그녀는 너무 신나서 우리 집 꾸미는 것을 기다릴 수 없대요. 마치 내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거나 소란을 피울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나는 겨우 이 말을 쥐어짜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목을 태우는 것 같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예요. 그가 나지막이 말하며 또 한 번 건성으로 포옹했다. 약속할게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것이 공허한 약속, 말뿐인 인사치레라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 그녀는 민준이 나에게서 스스로 멀어지게 만들었고 이제 우리 공동의 삶의 마지막 물리적 유산까지 가져갔다. 그들은 더 이상 이 텅 빈 집에 돌아올 이유가 없었다. 나는 그들이 트럭과 승용차에 올라 새 삶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곳은 내가 추억과 바꾼 장식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트럭 창문 밖으로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한순간 나는 그의 얼굴에서 나와 같은 슬픔의 흔적을 보았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 깊이 그도 우리 사이에 소중한 무언가가 영원히 깨졌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트럭 엔진 소리가 내가 말하고 싶었던 엔진 소리가 내가 말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내 집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지막 조각들까지 가져갔다. 나는 내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집은 이제 텅 비고 죽은 듯 고요했다. 나는 방금 내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고 온 기분이었다. 트럭이 멀리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문을 닫자 내 집을 채운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 했다. 그것은 내가 경험해 본 적 없는 고요였다. 너무나 깊고 너무나 공허했다. 침묵 그 자체에 무게가 있었다. 내 발걸음은 텅 빈 벽 사이에서 울려 퍼졌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삶이 남긴 메아리처럼. 수십 년 동안 그림이 걸려있던 벽에는 직사각형의 빈 공간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마치 벌어진 상처처럼 보였다. 한때 이곳에 의미를 부여했던 것들이 사라졌다고 외치는 듯했다.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가 있던 텅 빈 공간은 내 얼굴을 때리는 따기 같았다. 이제 그곳에는 다른 곳보다 옅은 색의 바닥만이 남아 있었다. 20년 넘게 그곳은 우리 집의 심장이었다. 나는 항상 그곳에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보관하고 내 가족의 삶이 한때 존재했던 유령 같은 흔적이었다. 거실은 텔레비전이 없으니 너무나 쓸쓸해 보였다. 수년 동안 텔레비전이 놓여있던 장식장은 이제 텅 비고 아무 쓸모가 없었다. 그 위에는 얇은 먼지층이 텔레비전이 원래 있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유일하게 가져가지 않은 큰 가구인 내 낡은 소파에 앉아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민준과 내가 매일 밤 함께 뉴스를 보고 그가 식사를 하며 자신의 일에게 하고 그가 식사를 하며 자신의 일에 대시를 보고 익숙한 텔레비전이 없으니 집안은 내가 예전에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소음으로 가득 찼다. 벽시계의 낮은 똑딱거리는 소리는 이제 귀에 거스릴 정도로 크게 들렸고 낡은 나무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제대로 닫히지 않은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드는 휘파람 소리 모든 소리가 나를 깜짝 놀라게 하며 내가 이제 얼마나 외로운지 익숙한 물건들을 잃고 얼마나 나약해졌는지를 상기시켰다. 식사는 매일의 고통이 되었다. 냉장고가 없으니 나는 매일 소량의 신선한 식품을 사러 가야 했다. 이것은 내가 의지의 꽃 없는 노인처럼 장바구니를 밀고 시장에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채소는 더운 날씨에 금방 시들었고 우유는 몇 시간 만에 쉬어졌다. 많은 경우 나는 결국 밤과 뜨거운 차만 먹을 수 있었다. 한 사람을 위해 요리할 힘도 마음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내 이웃 미영 아줌마가 가장 먼저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지혜씨, 집 텔레비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설탕을 빌리러 왔을 때 나에게 물었다. 밤에 텔레비전 켜는 걸 못 봤어요. 나는 너무 비참하게 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엉터리 핑계를 댔다. 아, 그거 고장났어요. 술이 맡겼어요. 하지만 미영 아줌마의 눈은 영리했다. 그녀는 그 화요일 아침에 그 트럭을 봤으니까. 그럼 집 냉장고도 같이 고장났어요? 그녀는 부엌을 같이 고장났어요? 그녀는 부엌을 바라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녀의 질문에 나는 긴장했다. 나는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수치스러운 진실을 누구에게도 알림받았다는. 나는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수치스러운 진실을 누구에게도. 이 거짓말은 내 입안에서 너무나 씁쓸하게 느껴졌지만 아들이 나에게 기본적인 생활용품조차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밤은 끝없이 길어졌다. 텔레비전이 없으니 주의를 분산시킬 것이 없었고 나는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완전한 고독 속에서는 전구조차 너무 눈부시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 생각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난했다. 나는 정말 서연이 말한 대로 소유욕이 강한 엄마였을까? 나는 정말 사랑으로 민준을 질식시켜서 그가 숨쉬기 위해 나에게서 완전히 멀어져야만 했을까? 나는 지난 몇 년 동안의 모든 대화를 되짚어보고 모든 말, 모든 표정을 분석하며 그가 나에게 묶여 있다고 느꼈던 흔적을 찾으려 했다. 어쩌면 내가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조종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과거의 희생을 언급했을 때 그는 그것을 감정적 협박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서연의 말이 옳았다. 나는 항상 엄마로서의 내 단점들을 외면하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고 날들은 상처 입은 달팽이처럼 느리게 지나갔다. 민주는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 내가 잘 지내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심지어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어떤 잔인한 말보다 더 상처가 되었다. 마치 그가 내 물건들을 가져간 후 내 존재마저 그의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함께 지워버린 것처럼. 나는 한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것이 헛되고 낙담스러워서 먹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내 옷은 헐렁해졌고 뺨은 움푹 들어가고 잠 못 들어 흘린 눈물 때문에 눈 주위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패배한 늙은 여자만 보았다. 불과 몇 주 만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자랑스러워하던 재봉 솜씨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내 손은 슬픔 때문에 계속 덜려서 직선으로 바느질할 수 없었다. 내 눈은 항상 눈물로 가득 차서 섬세한 세부 사항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몇몇 손님들은 내 솜씨에 대해 불평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주문을 취소하고 다른 재봉사에게 맡겼다. 그녀에 맡겼다. 이건 주문을 취소하고 그녀의 마른 상처에게 맡겼다. 기가의 이 치마는 비뚤빼뚤하게 꿰매졌네요. 그녀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내 작품은 조악해졌고 내면의 혼란을 반영하고 있었다. 재봉 수입의 감소는 나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아들과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부양할 능력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내 얼마 남지 않은 저축은 냉장고가 없어 매일 아침은 똑같은 잔인한 잔고가 없어 매일 야식을 가져왔다. 몇몇 밤은 굶은 채 잠자리에 들었고 배에서 난 몇 밤은 굶은 채 잠자리에 들었고 버림받은 늙은 여자가 감옥이 된 집에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현실을. 가장 큰 굴욕감은 이웃 미영 아줌마가 음식 한 접시를 가져왔을 때 찾아왔다. 지혜씨, 닭고기 덮밥을 만들었는데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숨겨져 있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내가 뼈만 남은 것과 움푹 들어간 뼈대에 헐렁하게 걸린 옷을 분명히 눈치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웃끼리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 미영 아줌마는 말하며 따끈한 음식을 내 손에 건넸다. 닭고기 덮밥 냄새가 즉시 내 입에 침을 고이게 했다. 내 배는 너무 크게 울려서 우리 둘 다 들었다. 제대로 식사한 지 오래됐니?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진실이 너무나 창피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사흘 동안 빵과 물만 먹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닭고기 덮밥 한 입 한 입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진미를 먹는 것처럼 음미했다. 그때 나는 내 인생이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 아들에게 버림받아 이웃에게 동면을 받아야 하는 노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아이러니했다. 나는 민준이 굶주리지 않도록 평생을 희생했지만 결국 나는 굶은 채 잠들고 있었고 그는 내 가구를 사용하며 나를 내쫓은 아내와 함께 새 집에서 성대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내 삶을 바꿔놓을 편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섬세한 미색 봉투였다. 내가 알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글씨체로 내 이름이 쓰여 있었다. 발신인 주소는 서울 시내의 한 법률 사무소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무슨 빚을 졌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독촉장이나 법원 통지서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본 내용은 완전히 숨을 들이쉬게 만들었다. 그것은 박 변호사가 보낸 공식적인 편지였지만 안에는 손글씨 편지가 한 통 더 들어있었다. 그 필체를 나는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50년 넘게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지혜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그 우아한 글씨체는 나를 순식간에 내 소녀 시절로 데려갔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다녔어요. 내 사위탐정이 드디어 당신을 찾았네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밤을 내 생각으로 보냈는지, 얼마나 자주 내가 알던 가장 아름답고 친절한 소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우리가 헤어졌고 각자의 길을 갔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나는 단 하루도 당신을 다루도 내 손이 너무 떨려서 앉아서 계속 읽을 수밖에 없었다. 정우는 내 첫사랑이었다. 내가 민준의 아버지를 만나기 전 내 10대 시절의 남자친구였다. 나는 그와 결혼하기를 꿈꿨지만 그는 지방으로 유학을 갔고 나는 아픈 엄마를 돌보기 위해 집에 남아 있어야 했다.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나중에 나는 그가 의사와 결혼하여 아주 성공적인 병원을 운영하고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가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나를 기억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2년 전 내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편지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정말 멋진 여자였고 우리는 아주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나에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더 이상 어떤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그녀가 아플 때 그녀는 심지어 내 마음속 한 부분이 영원히 내 첫사랑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여기까지 읽자 내 눈물이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은 후에 그녀가 떠난 후에 나는 마땅히 받아야 할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비록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한 번도 진정으로 떠나지 않았던 여자를 찾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당신을 계속 찾아다닌 이유예요. 지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서로를 다시 알아보고 어쩌면 남은 세월을 함께 보낼 수 있을지 알고 싶어서. 내 심장은 북처럼 뛰었고 내 텅 빈 가슴에서 울려 퍼졌다. 정우는 병원을 팔고 부동산에 투자하여 매우 성공했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는 교회에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전 세계를 여행했지만 매우 외로웠다고 했다. 나는 올해 75세예요. 지혜. 나는 매일 아침 조용한 집에서 일어나며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면, 만약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면, 만약 당신이 아직 미혼이라면, 만약 당신이 나를 만날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부디 내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세요. 부디 내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세요. 그리고 정우의 최근 사진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다.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달콤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소녀 시절 그를 사랑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부유하지만 공허한 삶을 만들었어요. 그는 편지 끝에 덧붙였다.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지만 아침에 커피를 함께 마시고 밤에 영화를 볼 사람이 없어요. 만약 당신이 내가 없어요. 나를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내가 늦게 들어와도 걱정해줄 사람도 없고 내 과거 이야기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내 과거 이야기를 안고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나는 완전히 소화하기 위해 편지를 3번 읽었다. 몇 달 동안 버려진 늙은 여자처럼 느껴지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후에 누군가가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기억되고 있다고 필요하다고 말해주다니. 정우는 그 실패한 엄마, 그 어색한 시어머니, 다른 사람들의 완벽한 삶에서 불필요한 여자를 알지 못했다. 그에게 나는 여전히 지혜였다. 수십 년 전 그가 사랑했던 소녀였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않았다. 밤새도록 편지를 반복해서 읽고 정우의 사진을 보며 우리가 젊었을 때 공원을 산책하고 미래를 꿈꾸고 현실에 의해 깨진 우리의 영원한 맹세를 회상했다. 그렇게 많은 고통과 고독, 거절을 겪은 후에 운명이 정말 나에게 2번째 행복의 기회를 주려는 걸까? 날이 밝자 나는 내 영혼에 남아있는 모든 용기를 쥐어짜 결정을 내렸다. 나는 정성껏 샤워를 하고 가장 좋은 라벤더색 원피스를 입고 할 수 있는 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후 길모퉁이에 공중전화로 걸어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에 적힌 박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내가 말했다. 이정우 씨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를 만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안도감과 기쁨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지혜 씨. 이정우 씨는 아주머니가 전화했다는 것을 알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는 며칠 동안 전화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만남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것이 괜찮으실까요? 그날 오후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긴장감과 희망을 품고 박 변호사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나는 살이 빠진 후에도 유일하게 잘 맞는 옷을 라벤더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시내의 그 웅장한 사무실 건물로 들어섰을 때 비싼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작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박 변호사의 사무실은 매우 웅장했다. 마호가니 가구 페르시아 양탄자, 그리고 서울 시내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큰 통유리창이 있었다. 나는 가죽 의자에 있었다. 박 변호사는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정우 씨가 아주머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마치 아주머니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정말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저를 만나고 싶어 하나요? 나는 목소리가 떨리는 채로 물었다. 박 변호사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박 변호사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 씨, 저는 30년 동안 변호사 일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말은 내 차가운 마음속으로 따뜻한 물결처럼 흘러들어왔다. 이정우 씨는 내일 저녁 고급 호텔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초대하고 싶어 합니다. 박 변호사는 말하며 섬세한 봉투를 나에게 건넸다. 이것은 주소와 모든 세부 사안입니다. 그는 모든 교통편과 저녁 식사, 아주머니에게 필요한 모집했어요. 나는 봉투를 열어보니 공식적인 초대장뿐만 아니라 이로만이라 박 변호사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그는 아주머니가 여왕처럼 항상 그래야 했던 것처럼 느끼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아무도 내가 잘 지내는지 행복한지 관심 가져주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것은 받을 수 없어요. 나는 수표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너무 많아요. 지혜 씨.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이 순간을 50년 넘게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부디 그가 아주머니를 잘 대접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나를 설득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정모의 모든 행동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법률 사무소를 나오면서 복잡한 심정이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지만 동시에 너무나 두려웠다. 만약 정우가 나를 보고 실망하면 어쩌지? 나는 더 이상 17살 소녀가 아니었다. 나는 73세였고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머리는 희고 수년간의 재봉일로 손은 변형되어 있었다. 그렇게 성공한 남자가 그는 분명 어떤 여자든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할까? 하지만 나는 이런 자신감 없는 생각들이 이 기회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나는 시내에서 가장 비싼 백화점으로 갔다. 예전에는 감히 발도 들여놓지 못했던 곳이었다. 나는 정우가 준 수표를 가방에 넣고 고급 맞춤복을 파는 매장으로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젊고 세련된 판매원이 나에게 물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나를 약간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아마 내가 이곳에 어떤 것도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원피스가 필요해요. 아주 특별한 저녁 식사에 갈 거예요. 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긴장하고 있었다. 우아하고 제 나이에 어울리는 것으로요. 판매원은 몇 벌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녀가 내게 보여주었다. 그녀가 내가 정말 살 것 같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의 태도는 나에게 보였을 때, 그 색깔은 내 피부색에 잘 어울렸고 내 야윈 몸매를 교묘하게 가려주었다. 그녀는 신발과 작은 클러치에 덱도 매치해 주었고 심지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하라고 추천해 주었다. 이렇게 입으시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내가 거울을 보며 서 있을 때 판매원이 그렇게 칭찬해 주었다. 판매원이 그렇게 칭찬했다. 그리고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거울 속에 내가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 원피스는 나에게 품위와 우아함을 주었다. 그 원피스는 나에게 품위와 우아함을 주었다. 아주머니의 파트너가 아주머니를 보면 눈을 떼지 못할 거예요. 옷을 산 후 나는 그녀가 추천한 미용실로 갔다.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내 희고 거친 머리카락을 맡았다. 먼저 세련된 헤어스타일로 다듬어드리고 흰머리를 조금 염색해서 가려드릴게요. 그는 내 얼굴형을 분석하며 말했다. 아주머니의 이목구비는 사실 아주 아름다워요. 단지 돋보이게 할 필요가 있을 뿐이에요. 3시간 후 내가 거울을 부술 뿐이에요. 저녁 식사 날 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다. 저녁 7시 정각.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을 몰고 정확히 내 집 문 앞에 섰다. 내 이웃들은 모두 창문에 달라붙어 궁금해했다. 이 불쌍한 과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내게 창문을 열어주었을 때 나는 마치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가는 것 같았다. 그 고급 호텔은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곳을 가는 것 같았다. 로비에는 대리석 기둥,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있었고 양탄자는 너무 두꺼워서 걸어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호텔 지배인이 로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혜 씨 맞으십니까? 이정우 씨가 매일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화려한 복도를 걸어갈 때 내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서 호텔 전체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정우는 나를 어떻게 볼까? 그가 나를 보면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제외한 것을 후회할까? 아직 할 이야기가 있을까? 우리가 레스토랑 문에 도착했을 때 그를 본 순간 내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다. 정우는 창가 테이블 옆에 서 있었다. 우아한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올렸으며 얼굴에는 내가 기억하는 그 부드러운 눈이 여전히 있었다.
그가 나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환해졌다. 그 미소는 너무나 진심이었고 기쁨으로 가득 차서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지혜, 그의 포옹은 따뜻하고 오래 지속되었으며 수십 년 동안 억압되었던 사랑과 재회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그의 말투에서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형식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50년 동안 꿈꿔왔던 남자의 진심 어린 찬사였다. 정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당신이 나를 찾아다녔다니 믿을 수가 없어. 지혜, 나는 50년 넘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이제 드디어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우리는 그가 특별히 예약해둔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호텔의 불 밝혀진 정원이 보였다. 웨이터는 묻지도 않고 샴페인을 가져왔다. 정우가 특별히 준비해둔 기다릴 가치가 있는 재회를 위한 축배였다. 그는 잔을 들고 말했다. 그리고 인생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기회를 위하여. 다음 3시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세월이 우리 사이를 흘지 않은 것처럼 웃었다. 정우는 의사로서의 경력, 전 세계를 여행한 경험, 그리고 행복했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첫사랑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나도 그에게 내 결혼 생활, 민준이, 그리고 힘들게 일했던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일어났던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지혜,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그가 식탁 위에 놓인 내 손을 잡았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방금 재회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단 하루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나와 함께 살겠어요. 손님이 아니라 나의 동반자로 내 삶에 일찍 나타났어야 할 그 여자로요. 정우의 말은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했다. 정우의 말은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했다. 그와 함께 살다니. 그와 함께 살다니. 그와 함께 살다니. 그와 함께 살다니. 평생을 희생하고 고독을 겪고 유령처럼 느껴진 후에 이렇게 멋진 남자가 나에게 사랑뿐만 나에게 이건 꿈만 같아. 그럼 내 청혼을 받아들여줘. 그가 내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지혜, 나는 큰 집을 가지고 있지만 그저 빈 껍데기일 뿐이야. 나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 마음은 50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어. 그의 말은 상처받은 내 영혼을 치유하는 연고 같았다. 그날 밤 정우는 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교외에 있는 호화로운 저택이었다. 넓은 정원, 분수대, 예술품과 책으로 가득 찬 방들이 있었다. 이 방은 당신 방이에요. 그는 나를 정원을 향해 독립된 발코니가 있는 안방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준비가 되면 나와 함께 살기를 바라요. 그는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나와 함께 살기를 바라요. 그는 내 감정을 존중하고 너무나 부드러웠다. 그는 나를 여왕처럼 대했다.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공기처럼 취급받은 후에 이 모든 것이 나를 감동시켰다. 다시 한번 행복해지고 싶어. 그의 미소가 방 전체를 환하게 밝혔다. 그가 나를 안았을 때 나는 평생 찾아 헤맸지만 알지 못했던 그 집을 드디어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들은 마치 동화 같았다. 정우는 사람들을 보내 내 낡은 집으로 가서 남은 가구들을 모두 포장하여 저택으로 옮겼다. 그는 나에게 새 옷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 식사를 시키고 마치 내가 이 도시에 처음 온 관광객처럼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다.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싶어요. 내가 그가 너무 관대하다고 항의할 때마다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당신이 항상 마땅히 받아야 했던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기묘한 방식으로 일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다. 이사 온 지 3주 후, 내가 정원에서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이 전화는 모든 것을 다시 바꿔놓았다. 민준이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그렇게 절망적으로 들렸다. 엄마, 어디 계세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는 거의 전화 너머로 비명을 질렀다. 너무나 당하는 듯 질렸다. 괜찮으세요? 지금 어디에 사세요?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했다. 나는 몇 달 동안 그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이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잘 지내, 민준아. 내가 대답했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침착하다는 것에 나 자신도 놀랐다. 나는 지금 아주 특별한 사람과예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였다? 나는 지금 아주 특별한 사람과예요. 마치 그가 방금 내가 한 말을 소화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대답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에 이상한 만족감을 느끼며. 그는 정말 멋진 남자야.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존경을 해줘. 민준의 숨소리가 매우 가빠졌다. 마치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엄마, 저를 만나야 해요. 우리 이야기해야 해요. 엄마 어디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엄마 어디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차갑게 물었다. 내가 전화하려고 했을 때는 네 아내가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하게 나를 찾는 거니? 전화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한순간 엄마로서의 내 마음이 다시 약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우가 내 손을 잡고 힘을 주었다. 엄마 제발. 엄마 제발. 서연이 사연 잃었어요. 그 회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회사는 문제가 생겼어요. 민준은 무너져 울었다. 그녀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우리 돈을 몽다갔어요. 저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엄마. 엄마밖에 안 남았어요. 민준의 말은 나를 현실로 깨우는 딱이 같았다. 서연. 나를 불필요하다고 느끼게 하고 내 아들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조종했던 그 여자. 그녀의 진짜 얼굴은 내가 처음부터 간파했던 것과 똑같았다. 그녀는 양심 없는 돈 밝히는 여자였고 이제 민준은 내가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를 무시했지만 이제 그의 완벽한 세상이 무너지자 엄마를 찾아 다시 돌아온 것이다. 민준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결국 그는 내 아들이었고 나는 그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의 피난처가 될 수 없어. 73년 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했어. 이제 드디어 나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았어. 엄마,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민주는 무너져 울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너무나 잘못했어요. 서연이 때문이에요. 서연이가 계속 저러니에요. 그녀가 저에게 엄마와 자기 둘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강요했어요. 저는 잘못 선택했어요. 정말 잘못 선택했어요. 그럼 서연이와 함께 가져간 그 가구들은 어떻게 되었니?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 그림들은? 민주는 침묵했다. 그녀가 모두 팔아버렸어요. 그의 아버지가 사랑으로 사준 그림들, 우리가 수많은 밤을 함께 봤던 텔레비전, 가족의 추억으로 가득했던 냉장고. 민준아, 나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오고 싶다면 올 수 있어. 하지만 내 규칙을 따라야 해. 여기 주소야. 나는 그에게 정우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정우가 나를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여보,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안겨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틀 후 민주는 낡은 중고차를 몰고 저택에 도착했다. 그가 처음 내 물건을 가져갈 때 몰고 왔던 화려한 차와는 천지 차이였다. 정우가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민준의 눈이 눈앞에 호화로움에 놀라 커지는 것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정우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 씨겠군요. 저는 이정우입니다. 당신 어머니의 동반자죠. 민주는 꿈을 꾸는 듯 집으로 들어서며 고급 가구들, 예술품들, 그리고 정우가 매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보내는 신선한 꽃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품위를 유지하며 말했다. 앉아. 커피 마실래? 정우 씨 커피 정말 맛있어. 우리 세 사람은 모두 이 아이러니를 이해했다. 이제 내가 화려한 집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차례였고 민주는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방문객이 되었다.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서연이 때문이에요. 그녀가 저를 조종했어요. 그녀가 엄마가 문제라고 제가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한다고 믿게 만들었어요. 그녀가 저에게 엄마와 자기 둘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강요했어요. 저는 정말 눈이 멀었어요. 민준아,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 나는 나 자신의 행복을 찾았고 이 행복을 누구를 위해서도 다시 희생하지 않을 거야. 정우가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예요. 정우가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준 씨. 그가 권위 있지만 잔인하지 않은 어조로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살 곳을 찾아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 어머니가 새로 만든 삶을 존중해야 해요. 우리 둘을 보면서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는 영원히 나를 잃었다는 것을. 내가 죽어서가 아니라 그가 한때 그 계산적인 여자 때문에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두 분 말씀이 맞아요. 6개월 후 나와 정우는 우리 집 정원에서 작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민준도 왔다. 그는 정우가 소개해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아직 혼자 살고 있었지만 드디어 독립하는 법을 배웠다. 나와 정우가 반지를 교환할 때 나는 내가 두 번째 사람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항상 마땅히 받아야 했던 삶을 살 두 번째 기회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쉽게 용서했을까? 인생이 주는 두 번째 기회를 잡았을까? 어쩌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속한 것을 찾기 위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민준과 서연이 트럭을 몰고 내 모든 것을 가져간 날로부터 벌써 5년이 흘렀다. 이제 나는 우리 집의 아름다운 발코니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다. 정우가 나를 위해 특별히 심은 꽃들을 둘러싸여 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져 나온다. 73세였던 나는 정말 어리석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나와 정우는 신혼부부처럼 살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예전에는 잡지에서만 보았던 곳들을 방문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다. 웨이터들은 나를 여왕처럼 대한다. 나는 매일 아침 실크 침대 시트 위에서 깨어나고 정교한 도자기에 아침 식사를 먹고 나를 아름답게 느끼게 하는 옷을 입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매일 아침 그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처럼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남자와 함께 깨어난다는 것이다. 민주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를 찾아온다. 항상 예의 바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웠고 열심히 일하며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가끔 나는 그가 우리 집을 바라보는 것을 본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다. 나는 그가 호화로움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 곳곳에 스며있는 사랑이 감정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안다. 엄마, 그가 지난번에 왔을 때 나에게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빛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드디어 엄마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 생겨서 정말 기뻐요. 서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연히 들은 바로는 그녀가 사기친 돈을 모두 투자에 실패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이제 작은 원룸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다. 그녀가 민준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남자도 돈이 없자 그녀를 버렸다. 아, 하늘은 언제나 우리가 직접 복수할 필요 없이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정의를 시현한다. 몇 달 전 정우가 나를 오랫동안 기쁘게 할 제안을 했다. 지혜, 당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여성들을 돕고 싶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의지할 곳 없는 노년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제공하며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내 옛 이웃 미영 아줌마는 이제 나를 자주 찾아온다. 그녀는 항상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다. 지혜씨, 피부도 빛나고 눈도 웃고 걸을 때도 당당하고 여왕 같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대체 비결이 뭐예요? 대체 비결이 뭐예요? 나는 항상 그렇게 대답한다. 비결은 진정으로 당신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 당신이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고독으로 가득했던 그 낡은 집은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에게 새를 주었다. 내가 시장 가는 길에 그곳을 지나칠 때면 창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마당에 널린 작은 옷가지들이 보이며 음식 냄새가 난다. 나는 한때 내 슬픔을 증언했던 그 벽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내 손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필사적으로 바느질해서 거칠지 않다. 이제 나는 이 손으로 정우의 뺨을 쓰다듬고 우리 재단의 여성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쓰고 우리 정원에 꽃을 심는다. 내 눈은 더 이상 고독 때문에 울지 않고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차 있다. 정우가 내 침대 옆으로 커피를 가져다 주거나 우리가 젊었을 때의 사랑 노래를 불러줄 때마다 나는 감동해서 울고 싶어진다. 어제 나는 78세 생일을 맞았다. 정우는 정원에서 깜짝 파티를 열었다. 우리 재단의 모든 자매들, 민준과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 순수하고 성실한 그녀는 나를 매우 존경한다. 그리고 미영 아줌마와 다른 이웃들도 초대되었다. 그들은 이 늙은 할머니가 이렇게 품위 있고 존경받는 삶을 살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내가 케이크 위에 촛불을 불었을 때, 나는 아주 간단한 소원을 빌었을 때, 나는 아주 간단한 소원을 빌었을 때, 나는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가치 없다고 느끼는 모든 여성들이 그들 자신의 정우를 찾기를 바란다. 그것이 반드시 남자는 아닐지라도 그 사람, 그 일,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상기시켜주고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품위를 되찾아줄 두 번째 기회를 말이다. 파티에서 재단의 한 자매가 울면서 나에게 다가왔다. 지혜 언니. 그녀는 말했다. 언니가 저를 살렸어요. 6개월 전에 왔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망가졌고 세상에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멋진 시간들이 이제 막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녀의 말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때로는 우리가 바닥까지 떨어져야만 우리가 정상에 설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때로는 잘못된 사람에게 거절당해야만 올바른 사람에게 발견될 수 있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이다. 당신이 몇 살이든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가치 없다고 느끼게 하든 항상 어딘가에 두 번째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에게
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다. 절대로 누구도 당신이 버려질 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하지 마라.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위해 살지 마라.